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627년에 조선이 결국 후금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명과 후금의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선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전전긍긍의 상황으로 내몰리다가 결국은 이 병자호란을 맞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잃어버린 10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조선이 결국 병자호란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후 일본과 조선의 관계, 나아가서 이 병자호란이 조선 후기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이 분명 조선이 당한 전쟁임은 분명하지만, 이 병자호란을 조선이라고 하는 일개 국가의 시각에서만 봐서는 그 진행 양상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조선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명과 후금의 동향을 같이 염두에 놓고 봐야 이 병자호란의 실상이 제대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1628년이었죠. 원숭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원숭아는 만주족 오랑캐들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만주의 고토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모문용이라는 자가 있다. 이 모문용은 1622년에 가도로 들어온 이후에는 조선에서 자기한테 저자세로 나오니까 살판이 났습니다. 해마다 명나라 조정에서 군사비로 쓰라고 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돈을, 양곡을 시쳇말로 인마에 포켓합니다. 또 어떤 짓을 벌였냐면, 이 가도라고 하는 지역은 조그맣고 척박한 섬이지만 지리적으로는 굉장한 요충이에요. 이게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조선의 딱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마다 봄철이 되면 이 강남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상선들이 몰려와서 이 가도 주변에서 무역을 벌입니다. 정식무역, 밀무역 이런 걸 벌여요. 그런데 모문용은 아예 자기가 직접 그 무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세관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상인들에게 자리세라고 할까요? 이런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명나라에서 공급한 군량을 인마에 포켓하고, 무역해서 버는 돈이 있을 거고, 상인들한테 뜯어내는 세금까지 있으니까 이 가도의 모문용 창고에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조정에서 점점 모문용의 별명이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느냐? 바다 바깥의 천자, 약자로 해외 천자라고 모문용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 원숭아니 보기에는 이 모문용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원숭아는 모문용을 제거할 생각을 해요. 저자가 떼어먹고 있는 양곡만 똑바로 사용해도 벌써 상당 부분 만주를 회복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숭아니 1628년에 하루는 모문용에게 전령을 보내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나 원숭안 사령관은 너 모문용에게 6월 며칠까지 어느 섬, 쌍도라고 하는 섬으로 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모문용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쌍도라는 섬으로 가면서 자기 부하를 장장 28,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원숭안 입장에서는 저자가 대충 데리고 와야 저걸 한 칼에 날려버릴 텐데 경호원이 28,000명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쌍도라는 섬에 장막을 쳐놓고 며칠 동안 기회를 봅니다. 모문용 부하들하고 자기 부하들을 섞어서 활쏘기 시합을 시키기도 하고, 모문용하고 주한쌍을 마주놓고 술자리도 벌여요. 근데 술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원숭아니 모문용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장군께서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은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모문용 왈, 저는 아직 만주가 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잔 더 취하더니 그 다음 내뱉은 말이 가관이에요. 만주 수복이 되고 나면 조선도 공격해서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원숭아니 모문용 부하들이 그 장막으로 접근할까 봐 중간에 복병을 배치해서 다 길을 차단합니다. 이 섬의 산꼭대기 부근에 장막에 있었는데 거기서 술자리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원숭아니 생각하는 모문용의 죄악 10몇 가지를 읊어댑니다. 첫째, 수년 동안 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번도 중앙조정의 감사를 받지 않은 죄. 해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곡과 재물을 탕진했으면서도 한 뼘의 만주 땅도 수복하지 못한 죄. 또 부하들을 함부로 자기 양자로 삼거나 부하들의 부인을 빼앗아서 첩으로 삼은 죄. 그 다음에 환관 위충현을 애비처럼 섬긴 죄. 이런 등등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모문용은 비명횡사하죠. 그 다음날 원숭아니 모문용을 관에다가 염해해서 넣어주면서 눈물을 뿌립니다. 어제는 국법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대를 죽였지만 오늘은 동료의 정을 생각해서 그대를 염한다. 이렇게 원숭아니 모문용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원숭아에 의해서 모문용이 제거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문용을 죽이는 바람에 원숭아도 비명횡사하고 맙니다. 홍타이지의 아버지가 누르하치였죠. 기억나시나요? 이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했다가 원숭아니 사용했던 뭐에 패배했습니까? 홍위포에 패배해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타이시는 원숭아니 영원성이라는 데를 지키고 있는 한 거기를 돌파해서 명나라 본토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즉 만주에서 만리장성을 통과해서 산해관을 거쳐서 북경으로 가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홍타이 씨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여러분, 성이 있으면 안쪽이 있고 바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만리장성의 바깥 지역에는 몽골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타이 씨는 뭐에 주목했냐면 그 몽골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일찍부터 써왔어요. 심지어는 홍타이 씨 자체가 어머니가 몽골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홍타이 씨가 칸이 된 다음에도 자기의 아들들이나 조카들을 수시로 몽골족의 족장들의 딸 아들하고 서로 결혼을 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 사돈 관계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 홍타이 씨의 후금하고 만리장성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몽골족들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몽골족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홍타이 씨 쪽에 제공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만리장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어가 굉장히 삼엄하게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방어가 굉장히 허술하고 조금만 장애물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쌓아놓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취약한 데가 있다. 이런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홍타이 씨는 1629년 이 겨울 무렵에 몽골족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산해관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만리장성의 외곽을 우회해서 쪽문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넘는 거예요. 그 쪽문이 희봉구라고 하는 쪽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방어가 전혀 안 돼 있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북경 쪽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타이 씨나 누르하치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원숭아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만주군대가 공격해오면 주공로에서도 가장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영원성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허를 찌른 거죠. 홍타이 씨가. 그래서 홍타이 씨가 희봉구라고 하는 뒷문을 통해서 북경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원숭아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군대를 이끌고 산해관을 통과해서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북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왜? 황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북경 황성 부근까지 달려와서 광거문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홍타이 씨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홍타이 씨는 더 이상 북경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이제 외곽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미 명나라 황제, 이때 황제는 천계제가 아니라 숭정제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명나라 황제입니다. 이 친구도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데다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도 이미 원숭아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이 국방부장이자 총사령관이 잘못해서 적이 뒷문을 통해서 내가 있는 황성을 기습을 했다. 여기에 이미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숭아니 미친 듯이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황성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마침 당시 명나라 조정에는 환관 위충현을 섬기던 당을 뭐라 그랬습니까? 엄당이라 그랬죠. 자, 엄당이 위충현이 왜 몰락했냐면 천계제라고 하는 황제가 죽는 바람에 신임하던 황제가 죽으니까 자기 권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엄당이 몰락했는데 이 숭정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도 엄당의 잔당들은 꽤 여러 명이 남아 있었어요. 얘들은 속으로 원숭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숭아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독림당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당의 반대파였던. 그러니까 독림당 놈들도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홍타이 씨가 북경을 기습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홍타이 씨가 기습한 직후에 이 명조정에 남아있던 엄당의 잔당들이 황제한테 뭐라고 참소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미 홍타이 씨가 원숭아하고 서로 합의해서 일부러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건 홍타이 씨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원숭아니 불러들인 겁니다. 원숭아는 엄청난 역모를 저질렀습니다. 황제는 이미 원숭아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감각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 간신들의 참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당 잔당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명나라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들이 벼슬에서 살고 있는 북경시 외곽에 요즘으로 치면 별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정원도 꾸며놓고 꽃나무도 심고 연못도 파서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홍타이 씨 군대가 성을 헌대로 해서 들어오고 원숭아 군대가 걔를 쫓아갖고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별장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망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검에도 불구하고 소인배들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뭘 생각하느냐?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요. 자기 아끼던 별장이라는 게 망가지니까 이것도 누구 탓입니까? 바로 원숭아 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원숭아는 적을 끌어들인 반역자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를 처벌하십시오. 자, 독림당의 대신들이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원숭아를 빼놓고는 저 청나라 후궁군을 막을 수 있는 동량이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여기까지 쫓아와서 후궁군을 황성 바깥으로 몰아낸 저 원숭아를 처벌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황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타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홍타이 씨는 광거문이라는 데서 싸우다가 원숭아에게 패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군대를 살짝 빼가지고 뭐를 했냐? 북경 외곽으로 가서 북경 외곽의 변두리 마을들에다 군대를 풀어놓고 마구잡이로 사륙과 약탈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원숭아에게 패해서 북경 외곽으로 철수할 때 2명의 포로를 사로잡습니다. 그 포로가 누구였냐면 마방태감이라고 황제의 말을 관리하는 환관 2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관 둘을 홍타이시 막사 근처의 장소에다가 감금해 놓고 그 옆에서 반간계를 사용을 해요. 뭐냐? 환관들이 있는 방하고 청나라 신하들, 후금 신하들이 있는 방하고는 서로 소근소근 얘기해도 그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명나라에서 귀순한 후금군 장교 둘이, 고홍중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하고 다른 인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번 원정은 원숭아니 우리한테 먼저 제의를 했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원정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홍타이 씨가 미리 연출을 한 거예요. 환관 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철수할 때 그 환관 둘을 풀어줍니다. 환관 둘은 쪼르르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숭정 황제한테 달려가서 홍타이 씨의 막사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이제 원숭아는 그야말로 청나라 후군 군대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혐의에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죠. 며칠 후에 황제가 원숭아를 불러요. 자, 황제는 지금 황성 궁궐에 살고 있겠죠. 그럼 황성 궁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지 국방부 장관이자 수도방위 총사령관이 성문 앞에 와 있는데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열어주질 않아요. 대신 성 위에서 바구니에 밧줄이 달린 줄이 내려와요. 이 사람이 바구니에 올라가자 성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이건 뭔 얘기냐? 만주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계엄령이 내려져가지고 성문을 닫은 거고, 원숭아니 도망칠까봐 그런 식으로 해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숭아는 황성에 들어가자마자 환관들이 책임자로 있는 금의위라고 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630년 가을에 북경의 서쪽 시장에서 원숭아는 기둥에 묶인 채 약 10대 명의 환관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살점을 발라내는 책형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고 생을 마감해요.
이 와중에 홍타이시는 점점점 힘이 커지고 후금의 힘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육군은 이미 명나라나 조선을 압도할 정도로 커지는데 산해관이라고 하는 요새를 통과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청나라, 즉 후금은 조선에다가 뭘 요구하느냐. 니들이 진짜 우리와 형제 관계를 진짜 믿었다면 우리한테 뭘 빌려달라?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해요. 전함, 즉 해군과 전함을 빌려주면 조선하고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후금이 1630년대에 수군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군을 이용해서 압록강에서 배를 타면 굳이 육지로 가지 않더라도 산동반도라든가 천진 쪽으로 우회해서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후금에게 해군을 빌려줬다가는 누가 위험해지겠어요? 명나라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거절을 합니다. 그럼 왜 당시에 후금은 조선에게 그런 요구를 했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주변 국가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육군은 시원찮은 나라지만 해군은 꽤 센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부 누구 덕분입니까? 그렇죠. 이순신 덕분에 해군은 굉장히 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조선에서 해군을 빌리면 수군이 없는 후금은 수군이 없는 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조선은 당연히 거부했죠. 그런데 되는 집은 되는 모양입니다. 조선이 거부해서 수군을 확보를 못했는데 1633년에 한때 모분용의 부하였던 공유덕이라고 하는 한족 출신의 장수하고 경중명이라고 하는 한족 출신의 장수가 산동반도의 등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화군을 피해서 수군과 전함을 이끌고 후금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뭔 얘기냐? 원숭안이 죽은 이후부터는 명나라에서 후금 쪽으로 귀순하는 장수가 줄을 잇는 거예요. 인구는 만주족보다 거의 100배 이상 많고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지만 그러나 명조정의 정치적 난맥상은 많은 신하들을 절망하게 했고 이 황제나 신하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후금군이랑 싸우다가 지면 객관적인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 지휘관만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명군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후금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후금군하고 싸우다가 저도 죽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 내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은 뭘까? 귀순하는 거나 투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항자가 또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명나라의 최신 무기나 군사 정보를 들고 당연히 후금으로 투항하겠죠. 그러면 후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 투항해오는 명나라 장수들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나 정보를 얻으니까 그게 나중에 가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사용되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명나라는 자멸하고 있었다. 1633년은 명청교체 혹은 조선의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공유덕이라는 사람이 후금으로 귀순해서 수군을 이끌고 가는 바람에 이제 후금이 뭐를 보유하게 된 거죠? 해군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후금이 해군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조선은 후금군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죠? 강화도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금이 해군을 갖고 있지 않을 때하고 해군을 갖고 있을 때 강화도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후금이 해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면 강화도가 안전합니까?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선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633년에 분명히 후금으로 공유덕 일당이 귀순해서 후금이 어마어마한 수에 선박하고 해군을 갖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 직전에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 주구장창 강화도로 들어간다는 대책만 내세운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1634년에는 요 만리장성 주변에 있던 몽골족들까지 후금이 다 사실상 정벌해 버립니다. 그리고 1635년에는 이 정벌당했던 몽골족 중에 어떤 사람이 홍타이시에게 뭘 갖다 바쳤냐면 징기스칸 때부터 내려왔다라고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몽골 원나라의 옥새를 갖다가 홍타이시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홍타이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나한테 하늘의 운세가 돌아온 거다. 즉 천명이 나한테 왔다. 그래서 1635년 12월 달에 이 신하들이 몽땅 북경에 모여가지고 홍타이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 이제 당신께서는 더 이상 칸이라고 하지 말고 뭐가 되십시오? 황제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공적이나 명나라에게 연전연승한 거 놓고 봐도 충분히 황제가 되기에 족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황제가 되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홍타이시는 역시 뭘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3번을 뺍니다. 나는 아직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재주나 운으로 볼 때 황제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너무 지나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3번을 빼요. 그랬더니 막 신하들이 점점 막 울기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홍타이시의 친형, 제일 큰형이었던 다이샨까지 나서서 지금부터는 그대를 황제로 섬겨서 영원히 목숨을 바칠 테니까 황제가 되십시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홍타이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한마디 해요. 그런데 만주족, 한족, 몽골족들은 나한테 이렇게 황제가 되라고 생각하는데 내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동생은 누구예요? 홍타이시는 거기에서 고무돼가지고 갑자기 용골대라는 신하에게 네가 조선에 가서 조선도 나를 황제로 섬기는데 동참을 한번 시켜봐라. 그런데 그냥 가면 별로 말빨이 먹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가라? 몽골족 왕자 77명을 데리고 가라. 그 이유는 뭐냐면 몽골족을 조선에 데려간 이유는 홍타이시를 황제로 떠받드는 거는 만주족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기도 하다? 몽골족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순진한 홍타이시가 보낸 더 순진한 용골대가 의주에 도착을 합니다. 의주 부윤이 서울에다가 급전을 띄워요. 지금 용골대 등이 몽골족들 70여 명과 함께 의주에 도착했는데 국서의 내용을 보니까 기계망측합니다. 자, 서울에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난리가 나죠. 우선 대다수의 척화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오로지 명나라 천자 하나인데 저 개 되지만도 못한 홍타이시가 갑자기 황제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오랑캐 사신들을 아예 서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일부 신하들은 더 강경해요. 아예 이번 기회에 저 용골대 목을 벤 다음에 소금에 푹 절여서 명나라로 보낸 다음에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다 끝장내고 청나라하고 한판 전쟁을 치릅시다. 이게 이제 척화파예요. 근데 다만 최명기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저들이 우리가 황제가 되라고 해서 우리 말을 듣고 되지 말라고 해서 들을 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과 쓸데없이 원한을 살 경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도마 위에 물고기가 될 터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정면에 맺었던 형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조는 고민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인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조 자신이 명나라에 대한 존숭의식이 워낙 높았던 데다가 척화파 신하들이 저렇게 강하게 주장할 때는 뭔가 대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은
청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총론 차원에서는 청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넘쳤지만 실제로 그러면 어떤 군대를 가지고 무엇으로 싸울 거냐라는 구체적인 강론에는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인조는 유사시에 어디로 들어가려 했습니까? 강화도로 들어가서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의 정예병을 이용해서 자기 경호 라인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용골대 일행이 서울에 와서 조선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지금 조선 조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뭐 내 목을 베가지고 소금에 푹 절여서 어디로 보낸다? 명나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용골대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민가에서 말을 빼앗아 타고 조선에 있다가는 비명 행사하겠다 싶어갖고 자기 나라 쪽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도주하고 있을 때 인조는 경호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메모를 전방에 있는 군사 사령관에게 전달해요. 저 오랑캐하고 이제 관계를 끊기로 했으니까 오랑캐가 보나마나 쳐들어올 것이고 그대들은 오랑캐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내용을 적은 메모를 경호원을 통해서 평안도로 내려보내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메모를 가지고 가던 경호원이 한창 도망가고 있던 용골대 일행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메모를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통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용골대는 조선으로부터 황제로 인정하겠다는 해답은 못 얻어냈지만 조선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조선의 본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랑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1636년 12월 9일 날 청군은 압록강이 얼자마자 약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전면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사시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강화도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청군이 12월 9일 날 강을 건넜는데 불과 5일 만인 12월 14일 날 지금의 녹번동까지 들이닥칩니다. 걔들이 빨랐던 탓도 있지만 당시 평안도 방어를 책임졌던 도원수, 김자점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패한 이후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도망쳐서 관망했던 것도 커다란 이유였어요. 이런 와중에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용을 맞게 됐던 거고 45일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1637년 1월 30일에 바로 삼전도 지금의 석촌호수 부근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큰 절을 올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물론 모든 전쟁의 책임은 침략을 도발한 청나라가 가장 크게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뚜렷한 강론의 대책 없이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갔던 조선 지배층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조선 지식인들은 청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금방 바꾸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청나라는 오랑캐고 청나라는 우리가 언젠가는 복수해야 될 북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이 인구의 30만에서 50만이 포로로 잡혀가고 서울 이북 지역이 전쟁 때문에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뭔 군사력과 뭔 경제력을 가지고 저 청나라에게 복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었다. 자,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조선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강국 청나라를 보는 시각이 주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의 실체대로 보지 않고 내 눈에 색안경을 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호란이 끝난 다음에도 조선이 정신적으로 처했던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박지원 정도 단계, 연안 박지원 정도 단계에 가야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으면 청나라를 배우자. 여러분 북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북벌과 북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북벌이란 말은 북쪽으로 쳐들어간다는 얘기고 북학이란 말은 뭡니까? 북쪽에서 배운다는 얘기죠. 자, 조선의 비극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병자호란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중심의 대외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즉 북벌에서 북학으로 전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다시 누구를 오랑캐라고 생각했냐? 서양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고 그 결과가 역시 19세기의 비극과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남긴 비극의 그림자가 참으로 길고도 길었다. 자, 한반도가 정면에도 강국이 있고 배후에도 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조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혹한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 병자호란을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병자호란이란 전쟁은 기존의 패권국 명이 쇠퇴하고 신흥강국 청이 떠올라서 양자의 패권 다툼의 여파가 조선으로 밀려와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 패권이 떠오른다. 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 귀환 정책의 와중에서 자기들의 보조 공격수로서 일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보도에서도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포함한 변신을 지지하거나 묵인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죠. 이거는 이제 적어도 특단의 조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과 대결의 구도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일 미국과 중국이 진짜 대결의 구도로 가게 되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반도의 대한민국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다시금 환기하게 되는 어려움인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제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강론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낸다면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이나 국가 리더들이 대단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이 상황을 분석해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성찰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끌어내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17세기의 구체적 사건을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과거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단히 깊이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역사적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주의 깊고 열정적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라는 주제로 총 11건의 세계 기록유산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이제 돋보이는 기록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행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에요. 실록은 그대로 그 사초의 내용을 옮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 자료입니다. 철저하게. 강화도까지 가게 된 이 조선왕조실록, 운명의 조선왕조실록 한질은 가장 실록의 어떤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실록이 산으로 간 까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을 하면 이건 안 되겠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그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